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시면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치였나?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이 번갈아 가면서 이 네 사람의 시선으로 책이 나가죠. 소설이 나가는데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1968년의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프라하의 봄은 일종의 민주화 투쟁이었어요. 공산주의에 핍박을 받던 체코의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을 일으킨 거죠. 비폭력. 그걸 이제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은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건이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뭐 중복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담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그 전. 프라하의 봄이 1968년이고요. 체코에서 그 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었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게 1948년이었습니다. 1948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1968년에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체코인들은 스스로 세운 공산 국가를 허물기 위한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북한보다는 많이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적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프라하의 봄 68년도에 그리고 이 작품 농담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1948년도에 체코의 사회주의 혁명인데 근데 뭐 우리는 참전가가 워낙 익숙하니까 토마시와 테레자와 사비나와 프란치의 각각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 농담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게 참종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많이 미숙합니다.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원형을 볼 수 있다. 쿤데라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쿤데라의 특유의 구성을 보면서 항상 그 버지니아 울프가 했던 얘기를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1922년도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나왔을 때 조이스하고 버지니아 울프는 동갑입니다. 1882년생이에요.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출간되었을 때 당시 버지니아 울프의 직업은 문학평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한 작품들은 다 읽고 있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율리시스를 읽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아도취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거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율리시스라는 게 지금 이 방에도 읽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스티븐이나 블룸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스티븐, 블룸, 몰리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종의 배경이나 병풍처럼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조이스를 비판했던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렇게 병풍처럼 뿌려지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서는 다 주인공일 텐데 왜 그 세 명에게만 집중하냐. 그러니까 율리시스를 보면 스티븐, 블룸, 몰리 세 명만 살아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로봇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버지니아 울프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하고 내가 쓰면 더 잘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쓴 작품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델러웨이 부인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꽃집 주인도 뭔가 자기 생각이 있고 하다못해 뭐 거리에 그 국어를 하는 거린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버지니아 울프가 율리시스에게서 실망했던 부분을 자기가 뭔가 좀 발전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그 분위기 자체가 델러웨이 부인의 율리시스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율리시스가 블룸이 더블리 시내를 돌아다니는 얘기라면 델러웨이 부인은 클라리사가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는 얘기죠. 네, 그런 것처럼 구성은 유사하지만 버지니아 울프는 율리시스를 그런 면에서 넘어서고자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쿤데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쿤데라가 1929년생이니까 델러웨이 부인이 1925년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쿤데라 또한 버지니아 울프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각각의 시선이 다르고 그것을 합쳤을 때 토마시의 시선, 테레자의 시선, 사비나의 시선, 그 다음에 그 프란츠의 시선을 합쳤을 때 비로소 프라하의 봄이라는 체코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책 농담에서부터 이미 시도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다. 오늘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밀란 쿤데라의 장편 소설 농담입니다. 이 농담은 특별한 책이죠. 밀란 쿤데라의 첫 소설입니다. 1967년도에 발표되었고요. 자, 그것만으로도 벌써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쿤데라의 첫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발표할 때가 쿤데라가 38살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 후에 발표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어떤 쿤데라 특유의 여유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유도 없고 딱딱하고 진지하고 게다가 왠지 절박한 느낌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이 작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 다른 나라 역사를 얘기한다는 게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체코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죠. 자, 먼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점령한 나라들이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같은 주변에 있던 작고 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로맨가리 아시죠? 로맨가리의 유럽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은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의 레지스탕스를 다룬 작품입니다. 역시 로맨가리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독일군이 아침에 국경을 넘어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약한 나라들은 헝가리나 체코나 폴란드 같은 약한 나라들은 독일군에 대해서 저항이라는 것도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당연히 체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코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독일이라는 나라의 약간 축구공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채이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체코는 2차 대전 중에는 나치의 지배를 받았고, 자,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1945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1945년도에 해방되었죠. 우리는 미군에게 해방되었고요. 체코는 누구에게? 소련군에게 해방되었습니다. 뭘 피했다가 뭘 만난 꼴이겠죠. 그런데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당시 체코 젊은이들은 나치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소련군을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했고요. 그리고 결국 1948년도에 체코에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체코는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랑 역사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1948년이면 북한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948년 4월 달에 제주 4.3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48년 7월 달에는 아마 5월 말인가 7월 말인가에는 재헌의회가 생겼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곧바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을 맞춰서 각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4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면 체코에는 같은 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자, 모든 게 북한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처럼 체코의 사회주의 혁명을 유도하고 결국 공산국가로 만든 배경에는 당연히 소련이 있었습니다. 김일성도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호치민도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그 다음에 쿠바의 카스트로도 소련에서 교육을 받았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김일성이나 호치민이나 카스트로 같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공산국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소련의 간접적인 어떤 영향하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체코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죠? 해방되었고 공산혁명이 벌어졌고 당시의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 세상이 열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놀이공원이나 백화점에 오픈런 하듯이 해방감에 들떠서 새로운 시대의 맨 앞자리에 서기 위해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코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공산국가는 일종의 유토피아였겠죠.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앞다투어 달려나갔다. 그래도 체코가 그나마 북한보단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가 되고 20여 년이 지났을 무렵 체코인들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1968년의 프라하의 봄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배경이죠. 이 프라하의 봄은 체코인들의 비폭력 민주화 투쟁이었고 이에 대해서 당시 소련군은 탱크 2,000대와 병력 20만 명을 보내서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렸습니다. 결국 체코인들은 1989년 벨벳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9년 벨벳 혁명으로 완전히 민주화되기까지 20여 년을 더 소련의 간접 지배하에서 살아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도부터 체코가 민주화된 1989년을 생각해보면 무려 50년 동안이나 체코인들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작가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 체코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1948년도에 쿤데라는 19살이었고요. 대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뛰고 있었고 쿤데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9살이니까요. 그런데 쿤데라가 21살이던 1950년도에 그는 반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산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책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숫자입니다. 1950년도. 그리고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서 1968년이 되었고 쿤데라 또한 프라하의 봄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비폭력 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었고 쿤데라의 이름은 공산당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그저 하나의 농담처럼 느껴졌겠죠. 아마도 당시의 쿤데라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그저 그가 속한 시대의 지배를 받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종속된다는 거죠, 시대에. 그 누구도. 결국 쿤데라는 공산당 정부에 의해 체코 시민권까지 잃게 되고요. 결국 1975년 프랑스로 영구 망명을 해서 프랑스에서 돌아가셨죠. 자, 농담은 쿤데라가 체코를 떠나기 전인 1967년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쿤데라는 1975년도에 체코를 떠나는데 농담은 그 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담의 주인공 이름은 얀 루드비크라는 사람인데 소설은 체코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밀란 쿤데라가 공산당에서 쫓겨났던 1950년부터 1960년까지 15년 동안의 주인공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담의 주인공 얀 루드비크도 1950년도에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농담을 잘못해서. 쿤데라도 1950년도에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정확히 작가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쿤데라의 자전소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나이나 성격, 시대적 배경 같은 것은 작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제가 보기에 소설은 작가의 삶에 비해서 훨씬 더 극적이고 훨씬 더 상징적인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쿤데라가 무리를 하는 바람에 작품이 조금 힘들어진 건 있긴 한데 어쨌든 쿤데라는 최초에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 더 극적이고 상징적인 한 편의 소설로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쿤데라의 첫 소설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체코 전체가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체코의 전형적인 시골인 모라비아 출신인 주인공은 똑똑하지만 말을 조금 함부로 하는 스타일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고향인 모라비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담 보신 분들은 모라비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 모라비아는 실제로 쿤데라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소설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마지막에 모라비아로 모이죠. 그러니까 이 모라비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체코를 동서로 나누어서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하면 서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헤미아 지방이라고 부르고 동쪽은 모라비아 지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아는 현재는 매우 낙후된 전형적인 시골이지만 1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1000년 전인 10세기 무렵에는 방대한 영토를 가진 대모라비아 왕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1000년 전에 잘 나갔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쇠락했지만 아주 희미한 과거의 영광의 기억을 간직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1000년 전의 영광, 100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뭐 그걸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고구려는 17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모라비아 사람들이 그 모라비아 왕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는 이 모라비아 지방의 전통적인 민속 음악이나 축제 같은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마도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복원하고 싶은 체코인들의 심정이 반영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행사는 왕들의 기마행렬이라는 행사입니다. 이건 이제 1000년 전 전설 속의 이야기를 재현한 것인데 어떤 왕이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기사들과 함께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체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쫓아오니까.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왕을 호위하는 기사들은 여자들의 옷을 입고 있었고 왕은 얼굴을 가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내려왔는데 이 모라비아 지방에서는 매년 한 번씩 이 왕들의 기마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아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민속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쿤데라가 이 왕들의 기마 행렬에서 주목하는 것은 왕이 얼굴을 가렸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소설 속에서 왜 모든 등장인물들이 결국에는 모라비아 민속 축제로 모이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농담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줄거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라비아 출신의 주인공인 얀 루드비크는 대학에 다닐 때 던진 농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공산당 활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전보에다가 트로츠키 만세라고 적어보낸 것이죠. 참고로 이 트로츠키는 원래 러시아 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이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축출됐고 그리고 멕시코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암살된 그러니까 트로츠키라는 이름은 그 공산권에서는 배신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로츠키 만세라고 전보에다 적었다는 얘기는 배신자 만세 뭐 이런 식인 거죠. 북한에서 뭐 김일성 밑에 있으면서 뭐 김구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적은 거죠. 어쨌든 이 농담 한마디 때문에 주인공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가냐면 결국 이 일로 인해 주인공은 공산당과 학교에서 쫓겨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쫓겨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학교 공산당의 지도자였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제마네크라는 친구입니다. 이 제마네크에게 도움을 청해요. 내가 지금 모함을 당했는데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좀 도와다오 했는데 이 제마네크가 차갑게 주인공을 공개석상에서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그 원한을 가진 채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제마네크라는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학교에서 쫓겨난 주인공이 입대한 군대 또한 일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의 부대원들은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검은 표지를 달아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군인인데 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였던 셈이죠. 그럼 그들에게는 총 대신에 삽이 주어졌고 그 후로 주인공은 5년 동안 탄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오지 탄광이 실제 했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던진 농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주인공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자아비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에게도 이 자아비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아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속죄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농담한다고 사람을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농담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모두 앞에 무릎 꿇고 사죄까지 해야 하는 건 주인공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받게 될 모든 불이익과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될 모든 고통을 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내가 받은 불이익과 내가 받은 고통만큼의 분노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어쨌든 주인공이 탄광에서 일하는 5년 동안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그곳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루치에라는 여인을 알게 되기도 했는데 이 루치에는 꽃을 들고 병영의 울타리 근처에서 주인공을 기다리곤 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삭막한 탄광마을에 내던져준 주인공의 외로운 처지 때문이었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루치에에 대한 주인공의 마음은 그래도 살면서 가장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외로웠다 하더라도 가장 사랑에 가까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도 주인공은 자기의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루치에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루치에는 어느 날 문득 그 마을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65년이 된 거죠. 그 사이 주인공은 5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학업을 마쳤고 어느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어느 인터뷰 때문에 헬레나라는 방송국의 여기자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기자의 남편이 바로 과거에 자신을 추방했던 제마네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끓었겠죠. 그만큼의 분노가 쌓여 있었는데 피가 끓어올랐고요.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즉석에서 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고 헬레나 또한 주인공과 따로 둘이서만 따로 만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헬레나를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제마네크에게 복수하고자 했겠죠. 하지만 헬레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농담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헬레나에게도 그녀만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레나는 젊은 시절에 지적인 데다가 열렬한 공산당원이고 공산당의 지도자이고 게다가 체코의 민속음악까지 몹시 사랑하는 제마네크에게 홀딱 빠져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그녀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사랑은 식었겠죠. 결국 대학 교수가 된 제마네크는 헬레나보다 훨씬 어린 여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헬레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헬레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제마네크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던 중에 마침 주인공을 만났던 거죠. 헬레나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모라비아 출신이고 이 헬레나도 민속음악을 좋아했어요. 주인공은 그 민속음악의 고향인 모라비아 출신이고 체코의 민속악기도 잘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나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이 다시 나타난 진정한 사랑이었을 거고 그것은 헬레나에게는 자신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증거로 보였겠죠. 결국 두 사람은 왕들의 기마행렬을 포함한 민속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둘만의 만남을 갖기로 약속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라비아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모라비아에는 어린 시절부터 주인공과 민속악단을 함께했던 야로슬라프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왕들의 기마행렬 때 야로슬라프는 왕 역할을 했었고 주인공은 여장을 하고 그를 호위하는 기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주인공과는 다르게 이 야로슬라프는 고향에서 민속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지금은 그런 민속 축제의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에 따라서 그의 아들이 왕 역할을 맡기로 했지만 아들은 왠지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신이 평생 동안 민속 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매년 성스러운 의무처럼 재현하는 왕들의 기마행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왜 얼굴을 가려야 하는지 그리고 왕의 기마행렬이 아니라 왜 왕들의 기마행렬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생을 연구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축제의 주인공인 왕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체코 민속문화 부흥이라는 주제는 불완전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은 분명하지도 않은 환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마침내 헬레나와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헬레나를 통해서 제마네크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 건지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즉석에서 생각한 거니까. 게다가 이 헬레나가 제마네크와 곧 이혼할 사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이 헬레나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런데 헬레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나 입장에서는 주인공과의 만남이 자신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기회였기 때문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주인공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헬레나는 자신의 조수가 가지고 있던 신경안정제 한 통을 다 먹고 삶을 끝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통에 담겨 있었던 것은 변비약이었습니다. 자신이 변비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조수가 신경안정제 약통에 변비약을 넣어서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결국은 헬레나는 그 약 한 통을 다 먹고 이제 화장실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농담처럼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과거에 한때 열광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메탈리카 같은 밴드가 있을 텐데 저는 메탈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 5년 먼저 태어났다면
제가 평생 동안 사랑했던 밴드는 아마 메탈리카가 아니라 레드 제플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5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제가 평생 동안을 사랑했을 밴드는 메탈리카가 아니라 오아시스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기 오리가 새끼 오리가 처음 본 생명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르듯이 결국 인간들도 20살에 만난 모든 것들을 평생 동안 소중히 안고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 결국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헬레나나 제마네크나 야로슬로프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살려고 했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그냥 나는 내 삶이라는 것도 결국 그 시대에 종속되었을 뿐이구나. 그 시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방향으로 이 작품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농담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각자의 삶을 너무 무거운 척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가는 거겠죠.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한 얘기.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